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한일 정상회담이 근 5년 만에 일본 도쿄에서 열립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는 오늘 밤 만찬을 2번이나 하면서 긴밀한 대화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북한이 오늘 아침 장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동해상으로 고각 발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일본 출국에 앞서 긴급 NSC에 참석해 만반의 대비 태세를 지시했습니다.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가 할아버지를 학살자라 부르면서 전 씨 일가가 출처불명의 검은 돈을 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두환 비자금 수사와 환수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집중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셔틀 외교가 복원이 된다면 12년 만에 이제 일이 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날 아침에 북한은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일본 쪽으로 발사를 했습니다. 한반도의 주변 정세가 매우 긴박해지고 있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한일 관계 개선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다면 과거의 불행이 반복될 것이 자명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처는 오늘 오전 9시 50분쯤에 일본으로 출국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게 4년 10개월 만이네요. 네, 사실 뭐 정상회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일본 가는 거는 4년 10개월인데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제 일본에 가고 다시 일본 총리가 우리나라에 오는 셔틀 외교를 하는 건 약 12년 만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가면 아마 곧 8월 정도에 일본에서도 우리나라를 방문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11시 45분쯤 이제 대통령께서 일본에 도착하십니다. 도착하시고 난 다음에 원래 이게 굉장히 급하게 이루어져서 실무회담 형식으로 진행하기로 했었는데 일본 측 기시다가 요청을 해서 이게 국빈 방문 형태로 만들어져서 그 총리실 관저 안에서 자위대 서열을 그러니까 그 사열을 받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일본과의 하나의 어떤 브레이크 스루, 마일스톤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일본과 대한민국의 관계가 조금 더 정상화 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번 한일 정상회담 우리 국민도 많이 기대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장면이 이제 오늘 아침 성남공항의 출국 장면이 되는데요. 그런데요, 윤 대통령이 일본으로 출국하기 약 2시간 40분 전에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일본 쪽 동해상으로 고각 발사를 했습니다. 1000km쯤 날아가다가 떨어졌다는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윤 대통령의 방일 견제용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100%입니다. 네. 뭐 이틀 만에 다시 또 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요. 고각이라는 거는 발사 각도를 높인 거예요. 네.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본 쪽으로 쐈기 때문에 이번에 정상회담 하는 거에 대한 견제용 그리고 여기에 대한 비판을 담은 미사일 발사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그래서 긴급 소집된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또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한미연합연습 차질 없이 좀 진행을 해야 된다. 또 만반의 대북 경계태세를 방일 기간 동안에 유지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죠? 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하는 바입니다. 평화는 두 가지에서 지켜지겠죠. 하나는 소통과 공감이 필요하고 하나는 우리가 전적인 국방력을 가짐으로써 진짜 어떻게 그러니까 도발을 했을 때 초전박살할 수 있는 대비 세트를 갖추는 것, 그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오늘 한일 정상회담 하는 날 그것도 서쪽 해상도 아니고 동쪽 해상으로 일본 쪽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미사일을 날렸다는 것은 굉장히 좀 부적절한 행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공고한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미국과 대한민국의 어떤 협조 관계가 만들어져야 하는 부분이고 그러한 어떤 연합 훈련도 반드시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정상회담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1박 2일간의 일정, 1박 2일이라는 시간이 말해주듯이 매우 일정표가 빡빡합니다. 만찬 회동만 2번이 연이어지는 네. 것, 이것 자체도 사상 처음인 것 같아요. 정상회담을 하는데 만찬 회동을 2번 한다. 아마 거의 처음이 아닌가 생각이 네.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의미를 부여하는 게 그 렌카테이라는 이제 그 식당인데요. 아주 오래된 식당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뭐 좋아하는 그런 것들을 일본에서 알고 지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을 좀 보면요. 지금 도착을 했는데요. 상당히 바쁩니다. 가자마자 이제 이 동포 간담회를 한 다음에 저녁 때는 그 정상회담 내지 기자 공동회견을 하고요. 만찬 2번 한 다음에 다음 날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 만찬 얘기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네. 도쿄 긴자 주변에 있는 렌카테이라는 128년 된 그 오므라이스 돈가스 우리식으로 말하면 발상지입니다. 예. 예, 거기서 한다면서요. 예, 그거 한 다음에 다음 날도 상당히 바쁩니다. 정재계 인사도 만나야 되고요. 또 게이오 대학 가가지고 일본 대학생들, 한국 유학생들 만나고 그 일정 자체가 상당히 근데 중간에 재계 인사, 경단련 사람들 만나기도 해서 게이단렌? 예, 네. 지금 한국에 지금 기업 총수들도 가 있습니다. 같이 그 얘기를 할 거로 지금 보입니다. 네, 그야말로 이렇게 분초를 나눠서 하는 그런 일정입니다. 두 정상은 한일 공동성명을 내는 대신에 공동 기자회견을 한다. 이런 방침이 발표가 됐습니다. 우리 대통령실의 입장은 한일 관계가 지난 10년간 경색됐기 때문에 앞으로 준비가 좀 필요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정상회담은 절대로 실패한 정상회담은 없습니다. 네.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을 때는 반드시 그에 대한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국내 정세가 매우 좀 복잡한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강제징용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들에 대한 대한민국에서 그걸 어떻게든지 해결하고자 하는 대통령 결단이 계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 이후에는 반드시 공동성명이 저는 나와야 한다. 사실 일본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결단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호응 조치가 나와야 그게 양국 간의 어떤 소통과 그다음에 접점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네. 거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지금은 갔을 때 이러한 어떤 공동선언이 아니라 기자회견으로 그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셔틀 외교가 복원이 되면 분명히 8월 달 정도에는 조금 더 전진된 그리고 일본의 전향적인 어떤 판단, 공동성명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 1박 2일 정상회담 일정의 하이라이트,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단연 2번 이어진다는 만찬, 특히 두 번째 이루어지는 만찬이 128년 전통의 일본 노포에서 열리는 이른바 경양식 회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아주 신선한 게 이렇게 2번 하는 경우도 만찬 2번 하는 경우도 없지만 128년에 된 아주 오래된 노포인 전통의 어떤 돈가스 발상지 이런 데 가서 한다는 것도 사실 새로운 모습입니다. 저게 이름이 렌카테이, 렌카테이입니다. 연화정이에요. 예. 그게 저 대중식당입니다. 일본말로 쓰여 있는 게 아니라 이 영어 이름이 그렇죠. 렌카테이로 쓰여 렌카테이로 있고. 돼 있는데요. 저기가 왜 유명하냐면 128년 전통인데 돈가스하고 오므라이스가 저기서 먼저 만들어졌다고 그러니까 합니다. 돈가스 오므라이스의 발상지예요, 그렇죠. 저기가. 1905년도에 사실은 돈가스가 지금 돈가스 같은 게 비싸게 나왔었는데 저기서 계속 팔았었고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도 한 1960년대, 70년대 저런 경양식 식당이 많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막 그런 거라 하고도 조금 비춰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 1905년이라면 을사늑약이 있던 해고요. 이 렌카테이 연화정이 문을 연 거는 1895년. 이게 을미개혁, 을미사변 때 일이라고 하니까 일본은 이거 4대째, 3대째 이런 거 많잖아요. 대단하긴 합니다. 128년 전에 만들어졌다니까 저는 대단한데 오므라이스는 저희 어머니가 원조인 줄 아는데 네. 일본에 저래 만들었고 저희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돈가스가 최고였는데 또 일본에서 저렇게 하고 있다니까 사실 오므라이스도 좋고 돈가스도 좋고 그 장소에서 어떠한 만찬을 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또 일본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얼마만큼 존중하고 존대하는 모습 보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양국 정상의 라포라 그러죠. 그 어떤 그 관계 설정이 잘 되면 앞으로 일본과 미국과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좀 결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있는 그 작은 음식 돈가스와 오므라이스지만 그걸 통해서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미래에 있어서 일본과 대한민국의 큰 어떤 전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셨다시피 호화로운 레스토랑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이 좌식 탁자도 있고 테이블도 몇 개 안 돼요. 이 돈가스집. 자, 이 돈가스, 돈카츠라고 하죠. 서양식 네. 포크 커틀릿을 일본 사람들이 돈카츠라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또래의 그 60대 분들이 그렇죠. 청년기에 이거 참 추억의 음식 아니에요? 저도 뭐 사실 비슷하긴 한데 저는 네. 좀 더 어린 측면에 봤을 때 지금 60대, 50대 그분들이 이제 경양식 집에 가서 아주 중요한 미팅이 있거나 중요한 어떤 만남이 있을 때 꼭 갑니다. 왜 경양식이냐면 코스는 아닌데 그렇죠. 코스는 아닌데 뭔가 스프도 나오고 그러니까 한 돈가스가 접시에 다 담아주는 거죠. 나오니까 네. 약한 양식이다. 라이트 양식. 예. 아주 가벼운 양식을 경양식이라고 붙여졌던 것 같은데 아마도 뭐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지만 많은 추억이 깃든 곳이고 지금은 조금 사라지긴 했는데 한참 정말 유행했던 경양식 집하고 지금 저기가 같은 곳입니다. 사실. 네. 사실 대한민국 옛날에 저게 굉장히 먹고 싶은 때가 있어요.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 시험 치고 오면 어머니께서 경양식 사주겠다, 저 돈가스 사주겠다 이러면 그걸 시험 잘 봐야 되죠, 그것도. 열심히 봤습니다. 열심히 네. 보고 최선을 다해서 봤는데 지금도 옛날 돈가스라 그래서 우리나라 발음대로 하면 그게 먹고 싶으면 또 주변에 또 저런 음식점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대통령께서 이런 어떤 돈가스 먹고 또 이렇게 식사하시고 좋은 어떤 추억도 있으니까 이제 주말입니다. 주말인데 대한민국 이 국민들께서도 날씨 좋은데 같이 주변에 있는 동네 상권을 조금 활발하게 만든다는 의미에서 한번 경양식 집에 가서 돈가스 드시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맛칼럼니스트들이 이런 말들을 했어요. 도쿄에 가면 저보다 더 좋은 돈카츠 또 오므라이스 집이 있는데 저런 대중적인 식당을 가는 것 자체가 대단히 뉴스가 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이 오므라이스 집 렌카테이에서 특별 만찬 회동을 가진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며칠 전부터 이 식당 앞에 긴 줄이 늘어서고 있고요. 네, 뭐 일본에 계시는 분들도 이 집이 굉장히 유명한 집이래요. 유명한 집이라서 그 집 앞에 줄을 서서 이제 식사를 했는데 이번같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적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참 의외의 모습이다라고 함과 동시에 그러니까 일본에 가족 여행을 갔는 A 씨가 인터뷰를 했는 걸 봤는데요. 제가 네네. 뭐 실명을 굳이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 A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대통령보다 더 빨리 이 집에 와서 내가 돈까스를 먹는 게 그 메뉴? 네, 그 메뉴를 먹는 그게 너무 좋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지나가는 또 일본의 총리와 대한민국 대통령이 지나가는 저 집은 앞으로 당분간 굉장히 손님들로 붐비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7년 전에 이 식당을 방문했던 백종원 대표의 평가도 다시 조명되고 있습니다. 이 식객 백 대표의 맛평가 어떻게 나왔었습니까? 백종원 대표가 이런 데 많이 다닙니다. 다니면서 이제 역사적 상황도 설명을 해주고 왜 돈가스가 나오게 됐는지, 왜 튀겼는지, 그리고 왜 양배추가 나왔는지 찌다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냥 생양배추를 썰었다. 네.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가장 이제 맛평가가 중요한 걸 좀 들어보면 상당히 간이 잘 맞다는 겁니다. 간이 튀겼는데 그 밑간이 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봤을 땐 돈가스 맛이 상당히 괜찮다. 다른 거 안 찍어도 소스 없이도 맛있게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렇게 조금 극찬을 뭐 잡내도 없고 담백하다 했는데 뭐 극찬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때 얘기했던 그 평가가 지금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가격이 또 착하다고 해서 싸다고 합니다. 일본이 굉장히 그 물가가 비싼데 그냥 뭐 우리나라 사람들도 네.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정말 오므라이스 돈가스 가격이라고 합니다. 네. 윤 대통령의 이번 방일에는 이재용 회장, 최태원 회장, 정의선 회장 등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 총수들이 함께 갑니다. 이유가 뭘까요? 대통령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내가 대한민국의 제1호 비즈니스맨이다라고 말씀을 영업사원. 하십니다. 영업사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수출 역량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의 문제인 것이고 사실 일본과 대한민국은 지금도 저는 일본을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직까지 대등하게 경쟁하는 분야들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원전 기술의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나시죠, 시청자분들. 그게 일본에서 스톱을 하니까 그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네.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가는 게 이재용, 최태원, 정의선, 구광모 4대 그룹이 전부 다 총출동해서 일본과의 어떤 수출의 접점을 늘려나가는 형태의 한일 회담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까지 같이 연다고 하니까요. 대통령께서는 대통령대로의 하실 일을 하시고 또 우리 기업 총수는 적극적으로 수출을 잘할 수 있는 그 역량을 좀 보이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나라 방송사들이 렌카테이 앞에 늘어선 일본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했더니 일본에서도요. 일단 윤 대통령의 방문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높은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됐는데 일본 언론의 이 방문 대서특필도 화제입니다. 최대 발행 부수를 자랑하는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은 윤 대통령과 이 신문의 인터뷰 기사를 무려 9개만에 걸쳐서 보도했는데 이게 보통 일은 아니에요. 거의 뭐 처음 아닌가 싶어요. 또 네. 윤석열 대통령도 우리 국내 언론하고도 이만큼 인터뷰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또 실어주지도 않죠. 지면을 1에서 9면까지 이렇게 실어주는 경우가 없는데 오늘 이 정상회담에 아마 특집으로 이렇게 했던 걸로 보이고 이만큼 인터뷰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오늘 아마 정상회담에 맞게 좀 했던 부분도 있고 다만 또 논란이 될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또 얘기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9개면의 기사에는 그야말로 다각적인 기사가 실려 있어서 한일 관계에 대한 일본 측의 다각도의 관심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번에 동행을 했는데 기시다 총리 부인 유코 여사와 함께 친교 행사를 가질 예정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식 과자 하면 그 유명하게 화과자. 예쁘게 생긴 화과자인데 예. 이거 함께 만드는 행사라고요? 뭐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께서 하실 정상회담이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도 이제 중요하지만 영부인들이 하는 그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반향을 넓게 펼칠 수 있는 행사들이 많습니다. 아마 유코 여사와는 G20 다음에 4개월 만에 지금 다시 제가 만나는 걸로 네네.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화과자를 만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일본과 대한민국 관계가 약간 다소 이제 경색됐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 정상회담은 굉장히 딱딱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기자회견을 할 때 여러 가지 그 갑론을박의 어떤 대화가 있을 수 있지만 또 영부인들끼리 이렇게 화과자를 만드는 건 굉장히 또 이렇게 소탈하고 친목의 어떤 범위를 넓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꼭 이런 어떤 영부인으로서의 해야 될 부분들 조금 더 접점의 면을 조금 넓혀가야 되지 않느냐. 이번에 화과자를 만들면서 좀 일본에 있는 그 여성계 예, 많은 사람들과도 좀 함께 좀 교류의 접점을 넓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전시기획자로도 유명한 김건희 여사는 내일 방일 둘째 날이죠. 일본의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 씨와도 교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안도 다다오 씨와의 교류, 그 친교는 익히 알려진 바가 있어요. 원래 사적으로도 잘 압니다. 뭐 2016년도에 그 전시회를 하면서 알았었고요. 그 아플 때도 서로 편지도 쓰기도 하고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하면서 두 가지 교류적 측면도 있고 개인적 측면도 있고 아마 그래서 만나는 걸 하는데 좀 의미가 있는 게 원래 안도 다다오 씨가 오사카에 거주를 합니다. 네. 거주를 하는데 좀 건강 상태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도쿄에 직접 와서 이제 만난다고 해서 이 부분도 아마 한일 교류의 어떤 이바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도쿄 행사인데 친히 또 보기 위해서 그렇죠. 오사카에서 도쿄까지, 본인이 오는 오사카까지 거죠. 온다. 예. 네, 그런 얘기군요.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가 우리가 그 새 3자 변제 방식을 윤 대통령이 먼저 내놨는데 이 일제 강점기의 징용 피해자 보상 문제 등에서는 이렇다 할 선물이 이번에는 나오지 못할 거라는 전망이 상대적으로 좀 많습니다. 다음 달 치러질 일본의 통일지방선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선거인데요. 기시다 일본 총리가 이 표를 의식해서 특히 일본 우파의 눈치를 좀 보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정치인들이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가 국민들의 눈높이를 어떻게 맞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사실 일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선거이기 때문에 이 지방선거에서 보수표를 어떻게 결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국민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의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일본은 아예 인정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판결이 국내에서는 존재했지만 일본에 그거를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는 우리는 알 수 없다. 우리는 그건 모른다라는 네. 형태의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런 경우에 있어서 기시다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게 총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게 그 보수표의 결집을 해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일본 안에 있는 언론들은 나오는데요. 제가 꼭 한 말씀 드리면 참 주제 넘게 한 말씀 드리면 대한민국 대통령도 그 대통령께서 그 전까지 할 수 없었던 정치적 결단을 하셨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위안부 그러니까 그 강제징용에 여러 가지 이렇게 가셨던 분들의 연세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그분들에게 자칫 잘못하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상황에서 결론이 날 수 있어서 반드시 내가 그때
대선 때 했던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굉장히 좀 이렇게 실망스러운 점도 있었지만 그걸 결정하셨거든요. 그럼 일본도 제가 봤을 때는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판단해서 적극적으로 대한민국에 호응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없다 할지라도 8월 달에는 반드시 일본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호응하는 메시지가 나왔으면 하는 게 마음입니다. 네. 윤 대통령 부처는 지금 일본에 무사히 잘 도착을 했고 일정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그림을 보여드리는 것을 이어지는 뉴스를 통해서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가 할아버지를 학살자라 불렀고 할머니인 이순자 씨, 아버지인 전재용 씨, 또 새어머니인 배우 박상아 씨를 싸잡아서 공격했습니다. 전두환 비자금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이 비자금 환수 정책이 다시 뜨거운 여론의 도마에 오르고 있는데요. 먼저 주제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이자 전재용 씨의 아들 전우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 가족이 아마 행하고 있을 범죄 사기 행각에 관련돼서 이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되고자 동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네, 이 폭로한 젊은이, 당연히 전 씨니까요. 전 씨가 하도 많으니까 저희는 A 씨로 방송에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폭로자 A 씨는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인 재용 씨의 둘째 아들입니다. 먼저 자신이 왜 폭로했는지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이자 전재용 씨의 아들 전우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 가족이 아마 행하고 있을 범죄 사기 행각에 관련돼서 이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되고자 동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지금 꺼내게 된 이유는 제 아버지가 죄인이라는 것을 최근에 배웠습니다. 전 아버지가 아버지는 왜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사시는 분이신 줄 알았습니다. 네, 여러 언론 매체가 이름을 썼는데 저희도 살짝 이름이 노출됐지만 계속해서 A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이 A 씨 네. 누굽니까? 일단은 고 전두환 그리고 이순자 씨 사이에 3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 알려진 얘기니까요. 전재국, 장남. 전재국 그리고 전재용, 전재만 3명의 아들이 있는데 둘째의 이 전재용의 이 아들 중에 하나인데요. 전재용 씨 같은 경우는 박상아 씨 소생은 아니죠? 아닙니다. 3번 결혼했는데 박상아 씨는 3번째 이제 결혼할 때 부인이고 2번째 처의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이 A 씨입니다. 네. 손자가 맞습니다. 예. 자, 이 A 씨 아버지인 전재용 씨의 행태를 가장 먼저 고발했고 여기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는데요. 그에 대한 언급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전재용 씨는 미국 시민권을 따르는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에서 서류 조작을 해서 자신이 범죄자가 아니라고 서류 조작을 해서 지금 현재 미국에서 시민권을 받으려고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법의 감시망에서 도망가기 위해서 현재 한국에서 전도사라는 그런 사기 행각을 벌이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자가 미국에 와서 어디에라도 숨겨져 있는 비자금을 사용해서 겉으로는 선한 척하고 뒤에 가서는 계속 악마의 짓을 못하도록 여러분이 꼭 도와주세요. 네, 좀 민망한 내용입니다. 친아버지를 이자라고 부르고 좀 민망한 내용들은 나옵니다. 서류를 조작해서 재용 씨가 미국 시민권을 따려 한다.
전지영 씨는 지금 목사, 전도사 준비 중이라고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패널로 나왔을 때 이야기할 때 가장 불편한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한 사람의 주장을 우리가 얼마만큼 어떻게 해석을 하고 네. 그 내용을 우리가 얼마만큼 이야기를 해서 그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패널이 이야기를 하는지가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지금 나와 있는 그 A 씨의 주장에 따르면 아버지라는 사람이 지금 미국에 와서 시민권을 따려고 하는데 이게 불법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러면 불법성이 있는 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미국 비자를 받을 때 저도 조금 알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형벌을 받으면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혀 있어가지고 시민권이 발급이 안 되는데 미국에 있는 그 아들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초청을 했다라고 하고 지금 그런 어떤 목사 과정을 백석대에서 밟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형태로 비자를 시민권을 발급받는 형태의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는 맞는데 이 부분이 불법인지 불법 아닌지는 그거는 제가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미국 안에서의 그 시민권을 받는 미국 내부에서 판단하는 일이지 우리가 그게 불법이다, 불법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네. 지금 이제 그 아버지는 당연히 우리나라에 있는 그 기독교 학교에서 목사 과정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 방송을 하면서 말씀하셨지만 승 의원도 신중하게 사실관계만을 엄격히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은 돈이라 부른 전두환 씨 일가의 비자금에 대한 주장, 폭로면 폭로죠. 화제였습니다. SNS에 집안에 있는 스크린 골프장 사진을 올렸어요. 전지영 씨는 이에 대해서 자식들이 모아서 어머니께 이순자 여사입니다. 선물한 거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또 10년 전 동영상이고 지금 그렇죠. 이순자 씨는 투병 중이다. 그런 얘기도 했어요. 이 영상이 이제 사람들이 주목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전두환 씨가 아직 재추징 못한 900억 이상의 그 미추징금이 있습니다. 900 몇십억 되죠. 예, 그거에 아마 이걸 관계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 손자 A 씨가 검은 돈이라고 얘기를 했는 거고요. 네. 그 증거 같은 영상으로 지금 집 앞에 연희동 집 안에 스크린 골프장이 있다라고 저렇게 네, 보여주는 아령도 거거든요. 있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죠. 당시 29만 원밖에 없었다라고 하는데 저렇게 스크린 골프장도 있고 이런데 어떻게 그 말이 맞느냐라는 취지로 아마 올렸는 걸로 보이고요. 다만 전재용 씨 같은 경우는 이순자 씨가 맞긴 한데 저 영상 찍었을 때가 10년 전이고 지금은 이순자 씨 지금 몸이 안 좋아서 건강 투병 중이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들은 그러나 어쨌든 그때가 한참 10년 전이라 그렇죠. 해도 29만 원 운운할 때인데 집안에 저런 스크린 골프장 운영하는 것이 좀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고 있는 분위기는 있죠.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 영상들이 주목을 받는 부분입니다. 그 당시 29만 원 있다면 스크린 골프장 만들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어떻게 만들게 됐으며 혹시나 지금 검은 돈 얘기를 하긴 했는데 어떻게 빼돌렸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지금 국민들이 주목하는 부분입니다. 네. 전두환 씨의 삼남인 전재만 씨, 즉 이 A 씨에게는 삼촌, 작은아버지가 되는데요. 천문학적인 검은 돈을 쓰고 있다. 빼돌리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든 게 미국 나파밸리에 있는 와이너리라는 게 이게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인 거죠. 저는 사실 이 부분도 되게 좀 불편한데 이게 우리가 지금 삼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자본 출처를 모르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네.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런 어떤 저도 나파밸리 와인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거기에 와이너리를 가지고 있는 게 적법하게 자기가 번 돈으로 투자를 했다면 이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데 지금 이야기하는 A씨 입장에서는 이게 검은 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아까 스크린 골프장도 저는 분명히 잘못된 투징은 밥숟가락 하나까지 빼앗아야 된다는 사람이지만 아들들이 갖고 있는 돈으로 아버지 어머니에게 스크린 골프장을 해주는 거는 우리가 제3자의 돈을 부패재단 몰수법이나 공무원 범죄 몰수법에서 뺏을 수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가 28만 원밖에 없는 사람이 자기 돈 들여가 저걸 했다면 저는 분명히 우리가 지탄해야 되지만 아들들이 돈이 있는 그 아들들이 저걸 만들어줬다면 그건 또 별개의 문제일 수가 있어서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 팩트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 와이너리는 존재하는 것 같고 다만 그 와이너리 존재가 어떠한 돈으로 어떻게 만들어졌는 건지는 지금 이 사람에 대한 반론권이 만들어지지 않았는 부분이라서 말씀 못 드리고 지금 A씨는 그 와이너리가 천문학적 돈이 들어가니 이 돈을 그냥 그 삼촌이라는 사람이 정당하게 벌지 않았다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한쪽 당사자의 주장이니까요. 반대편 당사자가 이게 어떠한 건지 정도는 적어도 집안 내부에서 나온 목소리니까요. 그 목소리에 대해서 좀 이렇게 반론권을 좀 행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법률가로서 말씀이
손자이자 조카의 주장인 것이고 의혹 제기이니까 네네. 이 부분은 반대편의 얘기를 들어보고 이 누가 맞는지 예, 확인해야 어떤 된다. 건지를 예. 따져봐야 된다 이런 예.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손자인 A 씨가 소위 검은 돈이라고 불리는 이 돈의 존재를 어떻게 알게 된 겁니까? 자, 본인의 주장에 따르면 이 돈들이 지금도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아니면 있다. 네. 이전까지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네. 어디냐면 연희동 그 자택에 금관에 현금이 가득 있는 걸 글쎄 그 얘기에 또 화제가 봤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봤다고 하니까 뭐 그때쯤은 있었고 지금까지 있는지는 뭐 확인 안 되지만 봤고 또 거기는 채권도 있다는 거예요. 아주 거액의 채권도 있었고 본인의 친모가 뭐 그런 것들을 하는 것들을 또 목격한 바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또 그 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희도 자택을 좀 지키려고 한다. 안 나오려고 한다. 왜냐하면 그 집을 안에 한사코 지키려고 하는 이유가 금고도 있고 채권도 있고 현금도 많으니까 그렇게 안 나오려고 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A 씨는 아버지 전재용 씨의 현재 아내, 즉 배우 출신인 박상아 씨가 아니라 전 부인, 두 번째로 결혼한 그 부인의 아들인 건데 친모, 자신의 생모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어요. 어떤 그렇죠. 얘기를 한 겁니까? 자신의 생모하고 사실은 이 어떤 갈등이나 그 아버지 전재용 전재용 씨하고 씨가, 네. 그 갈등 부분이 이혼하기 전에 이 외도가 있었다. 박상아 씨하고 외도가 있었다. 이런 주장을 했었고요. 네. 그 외도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됐고 어머니가 투병을 하게 됐다라고 네. 주장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지금은 박상아 씨하고 아버지 전재용 씨가 같이 살고는 있는데 상황이 안 좋다. 사이가 안 좋다. 왜냐하면 재산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사이가 안 좋다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개인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주장인 부분과 사실인 부분은 아직 좀 더 따져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게 이제 중요한 이유는 전두환 비자금이 다시 또 불거져 나온 것 때문입니다. 그 전두환 비자금과 관련된 법안은 2013년과 2020년에 두 번이나 발의가 됐었습니다. 먼저 2013년, 그러니까 10년 전에 관련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233인 중 찬성 227인, 반대 2인, 기권 4인으로서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벌써 10년 전 국회 모습입니다. 2013년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가결이 됐죠. 즉 통과가 됐었는데 추징은 왜 안 된 거예요, 그 뒤에? 제가 사실 이거 2013년 이 법 만들 때 저희 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저 법안을 검토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사실 이 법안 통과되기가 굉장히 좀 어렵다라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사람이 돈을 딱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딱 추징하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네네. 제 돈을 우리 앵커가 가지고 있으면 앵커에게 국가가 가서 야, 저 돈 승재현 돈이니까 내가 그거 가져갈래. 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제3자의 소유권을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전두환 씨가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고 속칭은 하지만 저는 그냥 전두환 씨라 그러겠습니다. 전두환 씨가 그 돈을 제3자에게 넘겼을 때 그 3자로부터 추징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건 맞는데 추징하기 위해서는 3자가 알거나 알 수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네. 3자의 악의라고 이야기하는데 악의를 입증해야 되니까 그 악의가 입증되지 않는 이상 3자로부터 추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두환 씨가 사망했지만 그 부인이 가지고 있는 돈 혹은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해서 추징을 할 수 없는 게 그 사람들이 정당하게 벌은 자기의 돈인지 아니면 그 전두환 씨의 비자금을 알고도 자기의 소유권으로 취득했는지를 누가 입증해야 되는가 하면 국가가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검사가 입증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에 때문에 지금 사실상 추징이 어려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건 제가 검찰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검찰이 지금도 추징을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하고 이 사건이 어떻게 보면 그게 작은 단초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두환 씨가 사망했어요. 그렇죠. 사망하면 제가 정확하게 그 규칙명이 명확하진 않지만 벌금형 등 검찰 집행에 관한 규칙인가? 그 규칙이 굉장히 예규가 하나 있는데 그 예규에 따르면 사망한 당사자 일신 전수권 권리라 그래요. 그 사람에게만 소속된 권리지 그게 상속되지는 않기 때문에 네네. 추징을 지금 있는 그 가족들에게 아마 추징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A씨의 폭로는
자신의 일가, 이 가족에게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위 지인들, 또 유명인도 들어있는데 거기에 대한 폭로도 이어졌습니다. 한 대목 듣겠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 기업인들의 자녀들입니다. 그 자녀들은 폭행을 저지르고도 법의 심판을 받지 않고 오히려 아무런 죄가 없음을 입증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사실 이 대목이 많은 사람들을 또 놀라게 했는데 성범죄도 있고 마약도 들어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A씨, 그 관련자들의 신상까지 직접 공개를 했죠. 그렇죠. 본인의 SNS에서 이제 뭐 마약이나 성범죄 뭐 이렇게 주장을 할 수는 있는데 그 신상 정보를 공개를 했습니다. 누구 이렇게 네. 공개를 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아마 문제가 된다면 본인이 좀 법적 책임을 좀 져야 될 부분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간에 신상 정보 뭐 한 명은 심각한 수준의 마약 딜러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한 사람은 피해자인 척 하는데 알고 보면 그 사람이 가해자다라고 어허.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현 정부, 윤석열 정부는 이 마약 문제에서 아주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를 했고 이번에 그 A씨의 폭로에도 성범죄도 성범죄지만 마약 문제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연루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한동훈 법무장관의 관련 브리핑을 한번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마약 사범 중에서 20,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긴 지 오래입니다. 마약 값은 싸졌고 또 역으로 마약의 환각성은 더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자 한 판 값으로 마약을 살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말하는 현재의 대마는 옛날 히피들이 하던 수준의 그런 대마가 아닙니다. 질적으로 굉장히 다른 물건이 되어 있죠. 분명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전쟁하듯이 막으면 막을 수 있습니다. 어제 이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이름만 들으면 모두가 알 수 있는 전직 국회의원의 가족 이름도 직접 거론이 됐습니다. 그렇죠. 아주 유명한 뭐 전직 국회의원의 가족이 마약범의 친구다, 뭐 여자친구다라고 지금 하고 있고 본인이 확인 끝났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본인 주장을 본인 주장이다. 본인 주장. 뭐 한다면 뭐 그렇게 한다면 뭐 공범 내지 뭐 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주장도 상당히 법적으로도 사실 좀 본인이 책임질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뭐 확인을 했다 하더라도 이거 사실 얘기하는 게 사실은 확인을 해도 문제가 됩니까? 그렇죠. 본인이 개인인 상황이고 진실된 거를 얘기를 하더라도 이 명예훼손죄 같은 게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이게 뭐 제가 단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일단 다 밝히고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마 법적인 부분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해 주신 것 같아요. 폭로의 첫 영상이 SNS에 올라온 뒤에 게시글을 삭제해라 이런 요청, 또 본인은 무관한데 왜 이런 폭로를 놔두느냐 이런 신고가 엄청났다고 하네요. 사실 이 신고는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너무 타당한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사실 내가 대한민국에서 아주 나쁜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함부로 나의 잘못을 공공연하게 그 정보통신망에 올리면 처벌받을 수 있는 게 대한민국 법입니다. 그리고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 A 씨도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어제 이제 그 A 씨가 진술하는 내용을 좀 들어보면 경찰들이 들이닥쳤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인스타그램에 게시물이 삭제되고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도 삭제 경고를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사실상 뭐 회개를 하면서 여러 가지의 갑론을박의 이야기는 할 수는 있겠지만 뭐 제가 뭐 A 씨를 알지도 못하지만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국가기관에 신고하시는 게 필요하지 저렇게 유튜브에 또 올리시면 여러 가지의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을 거니까요. 좀 그런 부분도 좀 유념하시고 특히 가족들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가족사잖아요. 네네. 분명히 우리가 전두환 씨 추징금은 받는 거는 맞지만 가족사에 누가 어떻게 됐고 누가 누구를 뭘 했고 이런 이야기가 지금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은 저는 지양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좀 이런 부분들은 좀 정확하게 국가의 당국에서 수사할 부분은 수사를 하고 군에서도 지금 언급되었던 그 장교들을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수사는 죄 있는 사람 처벌하는 것도 수사지만 죄 없는 사람이 죄가 없다라고 확정 지어주는 것도 수사니까요. 그런 부분들 같이 함께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A 씨는 자신이 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정신병이 있다라고 하는 가족들의 어떤 주장에 대해서도 본인이 어떤 해명을 하는 그런 영상을 올렸습니다.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저의 가족들이 저의 정신과 치료 기록을 사용하면서 저를 미친놈으로 프레임을 씌울까봐 이거를 보여드립니다. 저는 작년 2022년 1월부터 우울증이랑 ADHD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을 해 있다가 결국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정상이다 해서 이렇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나오셔도 됩니다 해서 나와서 지금 정상적으로 몇 달간 일을 아주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자간의 공방으로 흐르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버지인 전재영 씨는 아들이 아파서 그렇다, 우리 아들이 좀 아프다, 내가 이걸 못 돌본 건 아비의 책임이다. 이거 도의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보시기에 변호사로서 아들은 나는 치료받은 적이 있고 자 지금 나았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아들이 아마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치료받은 전력, 또 치료가 끝났다라는 것까지 보여줬는데 아버지는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며칠 전까지 괜찮았는데 조금 아프다, 증세 같은 게 좀 더 도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뭐 이걸 갖고 뭐 법적 판단보다는 사실은 그 부자 간에 뭔가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도 좀 해보고 아마 두 사람이 가장 잘 알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네. 한국 역사의 어두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가족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대중들이 또 입방아에만 올릴 일은 또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환수라든가 추징 문제는 국민적 정서와도 맞닿아 있으니까 잘 좀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생방송 정책의 이슈가 준비한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오늘에 이어서요, 윤석열 대통령의 본격적인 방일 관련 소식을 집중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